작년 전체적인 토탈 미국 경제가 2.5% 성장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작년에 이맘때쯤에 저는 미국 경제가 한 0% 성장할 거라고 형편없이 틀렸는데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 봤던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가 아직도 1.4개 정도, 노동시장이 아직 탄탄하고요. 소매 매출, 리테일 세일즈가 뭐 이게 아직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고용도 좋고 아직 쓸 돈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죽는 거죠. 구조적으로 경기도 좋고 순환적으로 경기 좋고 또 정부가 돈을 많이 풀고 아직까지 가계에 돈이 많이 남아 있고 또 고용 시장이 아주 독특하게 팬데믹 이후에 아직도 공급 부족. 경기가 물론 순환적으로 떨어지겠지만 올해 잠재 성장률, 추세 성장률에서 크게 밑도는 성장률은 아닌. 경제는 탄탄한데 실적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들, 여러 가지 분석할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주간의 시장 내용, 또 이분과 함께 시장의 허와실을 좀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킴의 허허실실 김한진 박사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한 주 또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추웠는데 어떻게? 네, 네, 건강관리 잘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시장도 추웠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 네. 네, 미국과의 온도차가 네.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주시겠지만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최근에 질문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왜 이럽니까? 우리는 왜 이래요? 뭐 이런 질문 좀 많이 받지 않으세요? 박사님 어떠세요? 네, 그렇죠.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사실은 아니죠. 네. 조금 시계를 좀 넓혀 보면 사실 2010년 이후 뭐 그러니까 지난 한 10여 년간 나스닥이 거의 9배 올랐습니다. 네. 지수가. 코스피가 2.한 3배 정도 올랐으니까요. 같은 기간에. 상당히 한국 시장이 언더퍼폼 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조금 따지고 보니까 미국 기업들은 이익이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신고가를 계속 경신했는데 우리나라 기업 이익은 뭐 사이클은 탔습니다만 경기 순환은 탔습니다만 조금 갇혀 있었죠.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업 이익이 시원하게 이렇게 조금 치고 나가지 못한다고 그럴까요? 조금 뭐 이렇게 답보 상태, 조금 돌아가면서 좋아지긴 했지만 그거를 전부 합쳐놓은 코스피 영업이익은 조금 계속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시장이 뭐 2021년에 잠깐 3,300 찍었습니다만 뭐 따지고 보면 지난 10여 년간 2,000포인트대에서 왔다 갔다 한 거죠. 네. 그러게요. 참 지겨운 단어인 것 같아요. 박스권. 네, 네. 국내 시장에서는 참 때려야 뗄 수 없는 단어인가? 좀 이제는 떼고 싶다라는 그만 말하고 싶다라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맞습니다. 오늘 박사님께서 시장의 4가지 오해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참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미 근데 제목을 오해라고 달았기 때문에 이게 오해다, 뭐 OX 할 것도 없이 이게 오해구나라고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4가지를 준비해 주셔서 네네. 하나하나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장기금리도 하락한다? 이게 네. 오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딱히 오해라기보다는 혹시 이제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네. 뭐 이렇게 꼭 그렇진 않다. 네, 꼭 그런 건 아니다. 네. 뭐 그래서 연준이 금리 내리면 장기금리도 내려가겠죠. 하지만 조금 단기금리가 좀 장기금리보다는 많이 내려가는 해지. 올해 같은 경우에 연준이 뭐 한 2~3차례 금리를 인하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장기금리는 단기금리처럼 그렇게 많이 내려가는 해는 아니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내리면 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이제 시장금리는 올해 무조건 내려간다. 이렇게 해서 시장금리가 내려가니까 주식시장은 조금 편안해지겠구나. 이렇게 등식을 연결해서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조금 중요한 게 사실은 뭐 지난번에도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때 대체로 신용 스프레드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신용 경색이 오거든요. 그거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가게가
현금 흐름이 나빠지는 게 보통은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때 본격화되고 있고, 또 그 전에 금리를 올릴 때 조금 고금리의 후유증이 금리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재무적으로 안 좋은 기업이나 가게들은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죠. 네. 사실 중요한 것은 나의 신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준거금리가 되는 장기금리가 잘 안 떨어지는 상태에서 나의 신용을 나타내는 신용 스프레드, 가산금리가 안 떨어지면 연준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그 혜택을 오롯이 다 받는 건 아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평하게 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좋은 기업들은 혜택을 받죠. 좀 싼 금리로 회사채도 찍고 돈을 빌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이나 가게는 여전히 금리 인하기 때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올해가 이제 그런 모습이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해고, 작년보다 경기가 약간 수축되는 해고, 그리고 신용은 조금 안 좋아지는 해니까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올해 좀 고통을 더 받을 거고요. 부동산 개발업체들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미국도 그제 이제 뭐 실적 나오는 걸 보니까 미국의 지역은행들도 조금 충당금, 대손상각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실적이 안 좋더만요. 이런 것들도 올해 이제 작년보다는 미국의 지역은행들 또 상업용 부동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미국도 올해가 조금 작년보다는 안 좋은 해가 될 거고, 한국도 PF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금리를 내린다고 그래서 이제는 뭐 다 풀렸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주식시장과 연결해서 보면 조금 우량주에 여전히 조금 초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채권 투자나 주식 투자나 할 거 없이 공이 조금 우량주에 좀 국한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첫 번째 미국 10년물 금리 흐름,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장기 금리도 반드시 하락을 하는 건 아닌데, 이건 꼭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자료로 가지고 오신 이 그래프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어제 뭐 미국 GDP도 4분기 속보치지만 뭐 3.3%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예상보다 1.3이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 전체적인 토탈 미국 경제가 2.5%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이제 놀랐는데요. 작년 계속 미국 경제가 좋았죠. 그리고 작년에 이맘때쯤에 저는 미국 경제가 한 0% 성장할 거라고 형편없이 틀렸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다행인 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조금 초점을 못 잡았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 봤던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현재가 중요한데요.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가 아직도 1.4개 정도, 이게 그 지표거든요. 노동시장이 아직 탄탄하고요. 소매 매출, 리테일 세일즈가 뭐 이게 아직 떨어지질 않습니다. 지금 가처분 소득 대비 초과저축이 조금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고점 14%에서 아직까지도 가처분 소득 대비 초과저축이 한 8% 정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고용도 좋고 아직 쓸 돈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죽는 거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해 뭐 저는 연착륙을 하고 올해도 한 1.5% 성장을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이 GDP 성장률이요. 그리고 이제 채권 공급은 계속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분기별로 국채 발행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평상시에 2010년에서 2020년까지 뭐 GDP의 재정 적자 비율이 한 3, 4%밖에 안 됐는데 지금 7%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구조적인 것 같아요. 연준도 돈을 펑펑 찍어내고 미국 중앙정부도 돈을 펑펑 쓰고, 이게 전 세계의 좀 유동성 포퓰리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고착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경기도 좋고 순환적으로 경기 좋고, 또 정부가 돈을 많이 풀고 아직까지 가계에 돈이 많이 남아있고, 또 미국의 고용시장이 아주 독특하게 팬데믹 이후에 아직도 공급 부족 상태, 이런 상태니까 경기가 물론 순환적으로 떨어지겠지만 올해 작년 2.5% 성장해서 1.5%로 떨어지지만
크게 장기 잠재 성장률, 추세 성장률에서 크게 밑도는 성장률은 아닌 그렇다 보면 미국 국채 금리가 4%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거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수준. 네, 그래서 최고로는 한 4.4, 4.5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밑으로 떨어져 봤자 지난번 한 3.7%대 그 정도에서 4%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40bp 정도에서 올해 장기 금리가 형성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신용 쪽에서 가상금리가 붙으면 조금 양극화, 차별화, 또 재무적으로 좀 고통을 받는 계층, 재무적으로 좀 편한 계층 이렇게 조금 갈리는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도 말씀드렸듯이 채권이나 주식이나 조금 우량주 중심으로, 우량 기업 중심으로 올해는 좀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사님 이제 GDP 얘기를 또 꺼내주셨으니까 이 질문을 조금만 더 드리면 간밤에 나온 4분기 GDP 속보치 뭐 전반적인 상황을 두고 페어리테일 동화 같다 경제 상황이 뭐 이런 비유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 예상했는데 3.3 네, 3.3입니다. 3.3 맞죠? 네. 3.3 나온 건 굉장히 잘 나온 건데 이게 또 전분기 대비하면은 속도는 둔화된 거니까요. 전분기가 4.9였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가지로 좀 좋다. 소비는 받쳐주고 있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좋게만 봐야 할까요? 좀 우려할 사항도 남아 있습니까? 네, 그렇죠.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뭐 좋은 것은 맞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말씀 주셨듯이 전분기 혹은 전년 대비 올해는 조금 이제 수축되는 이제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뭐 소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좋고 뭐 고용 시장도 타이트하지만 조금씩 식어가는 미국 경기로 이제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결국 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요즘 매크로하고 기업 이익이 아주 동행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추세상으로는 이제 기업 이익과 경제 성장률이나 경제 지표가 이제 같은 궤적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기업 이익이 올해 S&P 500 EPS 기준으로 작년 대비 한 11% 성장으로 보는 건데 그게 이제 가능할 거냐. 우리가 너무 높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PR은 높아졌는데 만약에 이익이 충족이 안 되면 주가가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좋지만 다른 나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뭐 중국만 해도 지금 아직까지도 뭐 지준율도 파격적으로 50bp 인하하고 했지만 조금 지금 컨센서스로는 미국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한 4.2%, 작년에 5.한 2, 3%에서 한 1%포인트 깎이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뭐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경제가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이게 언발의 오줌누기다. 조금 경기가 그렇게 속 시원하게 회복이 안 된다. 이러면 결국에는 많은 미국 기업들, 지금 테슬라가 어제 간밤에도 조금 올해 생산 증가율이 둔화될 거라고 예상하면서 좀 총마진이 그렇게 훼손되는 건 아니지만 생산이 둔화된다. 왜 생산이 둔화되냐? 신흥국에서 또 중국에서 자동차가 많이 안 팔리기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할 거다. 20%로 봤는데 한 10% 정도로 떨어질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애플이나 다른 기업들에도 뭐 넷플릭스라든지 다른 미국의 B2C, 전 세계 B2C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주면 이게 기업 이익이 결국에는 미국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올해는 해외 경제가 미국 입장에서 해외 경제가 조금 수축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이익이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올해는 조금 잠복된 가장 큰 위험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와 연관해서 보면. 네, 알겠습니다. GDP에 대한 얘기 또 잠깐 여쭤봤고요. 다음 네 가지 오해 두 번째 오해는 뭐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증시 얘기를 이제 미국 증시 경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예측들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증시는 뭐 계속 고점을 찍으면서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버블인가 거품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의견이 분분하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지금 뭐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면 거품이 되는 거고요. 천천히 올라가면 조금 과열이 되는 거고, 조금 많이 쉬었다 가면 약간 정상적인 그런 시장이 조금 이렇게 뭐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좀 조금 더 편안해지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올라가면 결국에는 좀 부러질 수 있다, 시장이.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 많이 달려왔지 않습니까? 작년에 많이 달려왔던 이유는 재작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반작용이 좀 작용한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앞서도 뭐 GDP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2.5%의 GDP 성장률이 연간 나올 정도로 미국 경제가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금리는 지금 내려가 있고 그리고 물가도 지금 많이 잡혀 있는 상태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골디락스 상황에서 조금 주식시장을 충분히 부양하기에 충분한 그런 거시 환경이 조성된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급하게 올라간다면 이제 시장이 조금 뭐 이익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문제겠습니다만은 저는 2000년 닷컴 버블의 좀 추억 이런 것들이 살인의 추억이 아니라 2000 닷컴 버블의 추억이 조금 약간 공포가 추억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닷컴 버블 때도 결국에는 주가가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일찍 꺾인 거거든요. 어느 정도 가파르게 올랐냐면 나스닥 100 기준으로 굉장히 뭐 PR이 한 60배 정도까지 올랐고요. 조금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은 2000년 3월이 고점이었으니까 나스닥이 그 직전 5년, 그러니까 95년부터 따지면 거의 7배 올랐습니다. 7배 올랐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죠. 네네. 물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조금 똑같이 적용한다면 2019년부터 지금 한 2배 남짓 올랐어요. 나스닥이. 그랬기 때문에 상승률은 조금 그때에 비해서는 안정되고 또 PR도 지금 그 당시에는 나스닥 PR이 60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뭐 한 27배, 8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밸류에이션도 낮고 괜찮기 때문에 닷컴 버블이랑 비교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사람들이 합니다만 한 가지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닷컴 버블까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가면 그 다음에 나스닥이 5,000포인트에서 2년 반 만에 5분의 1 토막, 즉 85%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000년 3월이라는 것의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낮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죽으러 가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페어밸류가 아니라 공정가격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품을 만들던 그 시점의 밸류에이션과 지금과 비교했을 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네, 지금은 그때보다 괜찮아. 그러니까 더 버블을 즐기자. 맞습니다, 물론. 맞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언제 꺾여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위험한 장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은 그러고 싶어 하는 거죠. 시장은 올라가고 싶어 하는 심리는 좀 확실한 것 맞습니다. 같지만 우리가 그때 뭐 꼭 같으란 법은 없어요. 하지만 그때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건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 밸류를 어느 기준으로 두느냐도 좀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다. 근데 최근에 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경우를 뭐 간밤에 최근에 나온 소식이니까 보면은 감원 얘기 계속해서 감원 진행한다는 소식도 또 있거든요. 기업들이 과거의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고 경제 상황도 같이 보면서 하기 때문에 이 AI의 큰 흐름을 그냥 즐기기보다는 그래도 위기 관리도 좀 해가면서 최대한 효율성을 좀 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근의 흐름은? 네, 뭐 기업들은 조금 신중한 편이죠. 그리고 좀 경기가 꺾였을 때 여러 가지 부담 요인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작년보다는 올해 경기가 좀 위축되는 것은 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작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계속 그 연장선상에서 경영을 하는 것은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기업들이 좀 많아지고 있죠. 금융산업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지금 AI 쪽에서는 뭐 미국에서도 뉴스를 보면
좀 그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누가 선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영토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투자라든지 AI에 대한 투자를 조금만 늦추면 마치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 진행된 디지털 경쟁에서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전자 디바이스도 그렇고 여기에 뒤처진 기업들은 거의 탈락했잖아요. 블랙베리도 탈락했고 뭐 좀 많은 기업들이 그 디지털 경제에 또 좀 인터넷 경제에 조금 적응을 못한 기업들이 완전히 영원히 탈락되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AI에 대해서 인원 감원은 좀 한쪽에서는 있다 하더라도 좀 핵심적인 기업 투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어떤 기업도 양보할 수 없는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그런 쪽에서는 기업 투자는 계속 늘 것 같습니다. 올해. 그래서 약간 그거는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또 오해와 진실은 뭐가 있을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나 전체적인 경제에서의 키포인트는 금리 인하 언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또 관심도가 실적 시즌이라서 그럴까요? 네. 멀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키는 금리 인하입니까? 아니면 뭐 기업 실적입니까? 뭐라고 보세요? 저는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는 이미 손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반기에 너무 금리 인하의 뉴스에 조금 민감해야 할 필요는 없다. 시장은 항상 앞서가잖아요. 저는 올해 증시가 한 3번에서 4번 정도 인하를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3번이나 4번이 아니고 뭐 좀 시장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보고 있긴 합니다만 뭐 조금 줄여서 한 3번에서 4번이 아니고 실제로는 한 2번을 인하했다. 네. 이러면 거기에 따른 주가에 좀 부담이 좀 생기는 정도, 그 정도의 톤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는 뭐 많든 적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는 투영돼 있다. 그게 소재로서의 작용보다는 오히려 좀 부담스러운 좀 시장 기대보다는 좀 적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담 요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최대 한 3번이라고 보고요. 첫 금리 인하는 6월 14일인가요? 상반기 마지막 FOMC에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요즘에 경제 지표 나오는 거 봐서는 상반기에 뭐 지역은행 뭐 이슈라든지 신용 경색이 안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6월 14일 금리 인하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7월 31일 하반기 첫 FOMC에서 첫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두 번째 금리 인하는 11월 5일 선거가 끝난 다음에 11월 7일 정도의 FOMC에서 두 번째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금리 인하를 보고 있고요. 이제 시장의 기대와 이 실질적인 금리 인하의 차이에서 좀 시장이 조금 그 부담을 소화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상반기에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기업일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걸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뭐 야데니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그냥 복사했는데요. 캡처했는데 이게 S&P 500 주당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기준의 EPS죠. 영업이익 기준의 EPS인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95년에서 2000년입니다. 앞서도 이제 2000년 닷컴 버블로 달려갈 때 상황이 기업이익이 좋았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었고요.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95년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95년 이후에 여기가 95년이고 이 95년부터 이제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금리를 6.25에서 연준이 100bp 인하했습니다. 처음에 95년부터. 그러면서 95년부터 닷컴 버블까지 5년간 장장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갔거든요. 지금이 2018년부터 똑같이 그려보면 이제 이런 상태라서 조금 뭐 어떻게 축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지금 애매한 상태로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다. 네. 2000년 닷컴 버블을 닮아가고 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95년에서 2000년까지의 주식시장이 강했던 이유는 연준이 첫 번째로 95년부터 4번의 금리 인하를 했던 것도 있지만 보다 중요했던 것은 기업이익이
괜찮았다라는 네. 거고요. 지금도 기업이익의 컨센서스는 올해 S&P 500 EPS가 작년 대비 한 11% 증가로 지금 이게 지금 빨간색 선이 그런 거를 이제 앞당겨서 그려놓은 거거든요. 만약에 이 정도로 실질 기업이익이 나온다면 올해 주식시장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통화정책과 시장의 기대 이런 것들이 조금 맞물리면서 조금 미미한 조정은 있겠지만 크게 큰 폭의 뭐 폭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기업이익이 이렇게만 나타나면.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올해는 기업이익이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라는 쪽에서 조금 밀고 당기는 게임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시장 전체 그런 시스템 전체적인 체계적 위험이 약하다면 개별 종목 쪽에서 큰 종목이든 작은 종목이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은 안 빠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 투자하셔야 되는 한 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결론이 나왔네요. 네. 빠르게 마지막 결론까지 좀 네. 가보면 요거는 결론만 좀 요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흥국 증시가 그러면 많이 오른 미국 증시보다 답이다? 요거에 대해서는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저는 올해도 미국 증시가 계속 아웃퍼폼 할 것 같고요.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온건한 달러 강세 내지는 조금 달러 약세가 조금 미뤄지는 계속 지연되는 그런 한 해가 아닐까. 그래서 달러도 조금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좀 결정적으로 달러가 약세 쪽으로 가는 것은 조금 지연되는 그런 한 해라고 본다면 전체적인 자금 시장, 자산 자본의 흐름이 신흥국 쪽으로 그렇게 쏠리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될 거고 특히 중국이 부채 조정이 올해까지는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기 때문에 조금 중국 전체의 영향이 신흥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닥터킴의 허허실실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